제가 이 외국에 공부하러 갈 즈음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인터내셔널 국제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관광과 뭐 보도 혹은 관련자들로 잠시 좀 부쩍 외국인이 좀 늘어나 보였던 적은 있었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외국 근로자나 결혼 이주민들이 한 90년대 후반부터 점점 많아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당시 한국은 아직도 그래도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 체류자들이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체류자들 중에서 한국에 상당한 기간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결혼하여 영국 이국하고 이제는 그 자손들이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이 상당히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명실상부한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 주류 한국 사람들의 그 인식은 여전히 단일민족 국가적 인식이 팽배해서 소수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어차피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문화가 이제는 우리 생활에도 한 걸음 성큼 다가와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한 가구가 다문화 가정이 계시고 또 이제 그 자녀가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문화는 우리 생활과 삶 속에 밀접한 일상으로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마치는 시점, 졸업 시즌 때마다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꼭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래도 행운아였던 셈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공부 마칠 때마다 부모님 이제 꼭 방문을 하셨으니까요. 어머니나 아버지는 오시면 이제 졸업식도 물론 참석을 하셨지만 이렇게 관광을 꼭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일정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좀 보시고 또 이렇게 좀 즐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의 주변에 이민 오셨거나 사역하러 오신 기존 지인들도 이렇게 만나러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좀 다녀보시더니 좀 이렇게 시각이 좀 예민하신 저희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좀 사는 백인들은 흑인들이랑 결혼 안 하겠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지 왜 하겠어요? 딱 이제 이렇게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딱 대꾸를 했어요. 이민 역사가 길고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도 아직 인종 간의 갈등이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아무래도 사회의 하층 사람들이 많아요. 주류 사회는 백인들이 차지죠. 아버지 말씀에 제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근데 흑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소수 인종들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백인들이 주류인 나라인데 당연하죠. 나는 뭐 안 그렇겠어요? 여기에선 한국 사람들은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 인종이다. 흑인들보다도 인구수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자체도 잘 몰라.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옆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꾸를 하셨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지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딱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장대소하면서 그래 맞아 막 그러면서 잘하시네요. 그래서 박장대소하며 우스갯소리처럼 박수를 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이곳에 와서 마음에 그 돌덩이 같은 서름이나 서운함 또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정체가 이런 거였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통해 내가 만약 내 나라에 돌아가 다시 주류사의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에 일하거나 이주하신 다문화 분들을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런 다짐 아닌 다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와 언제 그랬냐는 듯 살고 있긴 하지만 나름 다문화 연구도 했고 그리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때문에 다문화 교회에 다닌 적도 있습니다. 안 그렇게 생겼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뿌리 깊은 사회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맡긴 복음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들과 같이 교류하지 말라는 그 유대 사회 문화적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19절, 20절 성령께서 두 사람이 찾으러 올 테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수하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주인이 베드로를 초청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권고를 받은 상태라 이 이방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한편 24절에서 백부장 고넬료는 이미 자신들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베드로가 오자 넙죽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합니다. 식민지배 계급의 관리였던 고넬료가 파격적으로 베드로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릴 만큼 마음이 순전하고 가난하였습니다.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백성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지배 계층인 베드로를 통해서라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만큼 간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환상과 말씀으로 공고하시는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30절 31절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의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셨습니다. 32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회 문화적 편견이라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양쪽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을 위한 그분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기피증이 있어요. 약간 유치원 시절 못 가. 약간 프리랑 애들은 앞에 예, 잘해. 툭하면 그걸 봐. 오, 머리 잘해.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오, 선생님. 선생님이 진짜 이거 맞아요. 얼마 동시에 얼마나 왔다고. 이걸로 설거지를 괜히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제 핑퐁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걸로 뭐 백인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이제 오면 혹시 어디서 공부하세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게 동상 아시아 사람이면 이제 혹시 어디서 어디 갔어? 어디 공부하세요? 아 진짜 저 지금 말해봤어요.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돈을 얘는 못 산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나는 걸 나는 잘 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제 막 근데 가끔 이제 유니세프 나오세요? 저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아까 여기 친구를 다니는 거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하다가 너는 혹시 어떻게 한국 왔어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지? 어떻게 그게 비행기가 있어? 막 이러는 거 놀라는 거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헤엄쳐서 왔다가 바다를 가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나라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때문에 몰랐거든요. 원래 보통 만약에 일본에 가서 노는 거 못 찍어야 돼. 뭐 아니면 일본 문화, 모습도 하고 그 문화 있는 데까지 가는 데인데 아프리카는 안 돼. 공항 내린 것도 찍
사람들은 아프리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다 아프리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뭐라요? 흑역사를 나왔어요. 흑역사. 뭐 흑역사? 나한테 이게 참견이냐고 거기 있다. 아니면 그런 저희가 인종이랑 저희 약간 순수해서 그런 말 나도 바로 찾아보게 돼. 택시 타려고 택시 불렀어. 연락 왔어요. 카카오 택시인가 하고 기사님이라고 바꿨어. 여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제 그러네요. 이메일 어떻게 하는데? 노노노노노. 손이 있어. 아, 이 얘기만 들으면 제 심장이 빵 거고요. 그 니그로를 하죠. 일단 사람들이 흑인을 볼 때 흑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 흑형은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조금 억양이라던가 이게 말이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걸 모두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되게 많아. 만약에 아버지 걸 지나가시는 분 흑인이 지나가는데 야 그게 혹형이라고. 왜냐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영웅의 형이 6살이거든요. 흑인이니까 안 이쁘대요. 왜냐 그러니까 까매서. 애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하얘 보이려고 약간 그 파우더 같은 거 있죠. 약간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크니까요. 흑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봐봐, 좋은 몸매, 좋은 피부에, 좋은 큰 눈, 잘생긴 외모, 큰 엉덩이. 또 이제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어는 아니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신을 진짜 좋아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짜 짧은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그렇지,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 안 했잖아. 선입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조금 그런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에서처럼 이러한 그 사회 문화적 편견은 뿌리가 깊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난다든가 뭐 뿌리까지 뽑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경범죄나 마약, 절도, 살인, 총기 살인 등의 그 범죄는 흑인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기는 해요. 제가 석사 때 이제 학교 라운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심리학 전공하는 교포 2세 여자애가 딱 오더니 성은 너 설문 하나 해줄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오래 걸려 그랬더니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해주려다가 가끔 영어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평소 알고 지낸 정리가 있어서 그래 도와줄게 그리고 설문에 응했습니다. 설문 내용을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대충 이게 설문의 내용과 그 의도를 알겠더군요. 백인 흑인 사진이 이렇게 번갈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인종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는 설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흑인 얼굴 이렇게 딱 보여주고 흑인 사진 딱 나오면 이 사람의 사진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는지 아래 이제 보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호적이다. 이 사람이 지금 우호적인 사람이다. 혹은 뭐 그저 그렇다. 아니 비우호적이다. 위협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테스트였는데 미국에서 지낸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라 그런지 저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사람에 대한 느낌 그대로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컴퓨터에다 하니까 결과가 금방 나와요. 설문한 자매가 이제 결과를 딱 돌려보면서 딱 보더니 성은 넌 편견 약간 있다.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미국 오기 전에는 백인들이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항상 정의롭고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우호적일 거란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 그리고 흑인들은 늘 범죄 저지르고 맨날 그 범죄 총 쏘고 막 이런 역할로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한 3년 있어 보니까 백인들의 그 피상적인 나이스함에 조금 실망했다. 반대로 흑인들의 그 순박하고 따뜻한 친구들이 많아서 인종적인 선입견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처럼 사람 좋아하고 따뜻한 것은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잘 통하기도 해요. 워낙 사회적으로 흑인들이 차별이 뿌리 깊고 그리고 서로 잘 안 섞이다 보니까
흑인들이 주류 사회에 겉돌고 잘 진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사회 하층민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 연쇄살인 같은 그 악독하고 사악한 죄질은 백인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미 형성된 사회 문화적 인식의 영향이 일반적인 인종적인 선입견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은 뿌리가 매우 깊어서 웬만한 도전이나 뭐 어떤 한두 번의 계기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살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곳에서 사는 여러 인종들,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나 같은 아시아권의 소수 인종들보다는 그 주류 백인들과 사람들이 많이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류 백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고 또 아무래도 주류인 그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러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노력했고 그리고 선물이나 돈으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때라도 일부러 이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미쳐도 그 본토 백인의 영어라도 좀 배워볼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사람 좋아하고 관계적인 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의 정서나 바람을 그 바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꼭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도 그 법적으로는 차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대놓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냥 서름이나 그런 서글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서글프게 했던 것은 제가 일반 대학이 아닌 신학대학원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나이스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복음에 가까운 삶의 태도보다 자신들의 사회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서글펐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는 거 아닌가? 이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찌 자신들의 그 사회 문화적인 인식과 편견에 일이 갇혀 있을까? 세계는 넓고 이 넓은 세계에 더 따뜻하고 더 성경적인 삶의 태도도 많은데 개인주의가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마음이 그러하니 이제 학교 친구들이나 이제 교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이제 가시가 돋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고 대하기 좋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교적 마인드가 깊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친밀한 친구들만 주로 상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 나라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사회문화적 인식과 그 편견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겠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이 그렇게 자리 잡히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백인들을 대한 저의 태도가 여전히 관심이 없고 좀 냉랭해 보였는지는 몰라도 제 내면에는 백인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을 이제 상당히 내려놓았고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고 교제권이 형성되는 친구마다 하지 말고 교제하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인 친구들의 인식과 편견만 비난하고 정죄하던 제 안에 있었던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인식과 편견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셨던 거죠. 저는 저대로 미국식 개인주의보다도 한국식 사람 사랑과 정문화로 대변되는 집단주의가 더 성경적이다라는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를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젊었을 때 유학으로 와서 체구가 작은 그 동양인으로서 성악계의 이 프리마돈나가 되기까지 차별이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바닥에서 자신만의 그 장점을 찾고 어필하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조수민 씨가 쓴 책이랑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책인지 인터뷰인지에서 기억은 잘은 안 나지만 그가 말하기를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 그렇지만 예술가에게는 국경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기독교 신앙에도 적용해 보았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국경이 없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회 문화적 인식과 편견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사이에는 엄연히 국경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연약하거나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 문화적 관습과 전통, 인식과 편견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사회 문화적인 편견을 주권적으로 깨시고 가교를 놓아 복음을 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오래도록 영향을 주고 있던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과 전통, 또 인식과 편견을 깨고 복음의 초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다 모든 인식과 편견을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도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마다 항상 기존 신자들과 새 신자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구세대와 신세대, 남성과 여성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요즘엔 거기에 더해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다문화적 도전들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회 문화적인 관습과 전통도 또 인식과 편견도 초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차이점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보다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다 죽어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닮는 삶이요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초 설교 시리즈가 그 열매로 시리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열매, 예수님 나타내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새해에는 그간 우리가 편안하게 거하던 사회문화적 인식과 편견의 벽을 깨고 친하고 편안한 관계들에서 벗어나 그간 찾지 못했고 또 그간 다가가지 못했던 새로운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원합니다. 새로운 이웃들을 섬기고 새로운 이웃들과 교제하는 열매를 맺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견고한 진이던 사회문화적 인식과 편견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전에 안전하고 편안한 나의 영적, 심적 지형에서 벗어나 이제는 두렵고 불편해도 새로운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그간의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던 인식과 편견의 견고한 진을 성령의 능력으로 파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름과 차이를 더욱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과 자유의 열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